매캐한 유황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끓는 쇳물 같은 고통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다. 하늘은 이미 밤이었으나 칠흑 같은 어둠 대신 검붉은 화마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진주성의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니 이것이 이승인지 연옥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귀청을 찢을 듯한 왜군들의 조총 소리가 콩복듯 요란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성벽 위에서는 힘없이 고꾸라지는 조선 병사들의 비명과 둔탁한 추라금이 엇박자로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불에 타 무너져 내리는 목재 기둥의 파편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 잿더미를 뒤집어 쓴 한 여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시체들이 즐비한 성벽 위를 헤매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어떤 텅 빈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눈앞에서 머리가 깨져 죽은 병사의 손에서 흘러나온 피가 자신의 하얀 버선코를 적시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지아비이자 이 위태로운 성의 주인을 찾아 불길 속으로 뛰어들 기세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화염의 소용돌이에 묻혀 끊어질 듯 이어지는데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이 참혹한 사륙의 현장을 보며 흘리는 피눈물 소리처럼 들려 여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나으리, 어디 계시옵니까? 나으리,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정한 바람소리와 적군들의 승리에 취한 짐승 같은 포효뿐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전장의 소음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논개는 치맛자락이 불티에 그을려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성벽의 난간을 붙잡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성 밖은 이미 개미떼처럼 밀려드는 왜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디딜 틈조차 없어 보였다. 며칠간 쏟아진 장대비로 인해 불어난 남강 물결조차 붉게 물들어 시뻘건 핏물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니 강물조차 조선의 운명을 슬퍼하여 피를 토해내는 듯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평화롭던 진주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사륙과 파괴만이 존재하는 지옥도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에 그녀는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선 것은 오직 지아비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그때 저 멀리 촉성루 쪽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보였고 그 중심에 익숙한 갑옷을 입은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적들을 베어 넘기고 있었다. 최경의 장군, 그녀의 지아비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나 그 기세만큼은 맹호와 같아 적들이 감히 쉬이 접근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었다. 논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눈물이 앞을 가렸으나 지금 당장 그에게 달려가 안길 수 없음을 알기에 그저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며 그 처절한 사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장군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적병의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선열이 낭자하게 흩뿌려졌지만 아무리 베고 또 베어 넘겨도 끝없이 밀려오는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맞서 홀로 서 있는 바위처럼 위태롭고도 고독한 싸움이었으며 이미 승패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논개가 있는 곳까지 적들의 고함 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어 성벽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고 거친 숨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올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무너진 동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던 왜군들의 모습과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백성들의 처참한 죽음, 그리고 식량이 바닥나 흙을 파먹으며 버티던 병사들의 비란 눈빛들이 뒤섞여 어지럽게 회전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장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었으나 그 약속은 이제 지킬 수 없는 허망한 꿈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진주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호남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기에 이곳이 무너지면 조선의 곡창지대가 유린당할 것이 자명하였고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장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논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굉음과 함께 촉성로 근처의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그 혼란을 틈타 왜군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장군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논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장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 있던 병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최후를 맞이했고 이제 장군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으니 그 고립무원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하여 하늘조차 외면하는 듯했다. 최경의 장군은 피 묻은 칼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서서 북쪽 하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는데 그것은 임금님을 향한 마지막 하직 인사임이 분명했다. 논개는 그가 죽음을 각오했음을 직감하고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나으리, 안 됩니다. 부디 살아만 주십시오. 그녀의 절규는 포탄 소리에 묻혀 그에게 닿지 않았을지 모르나 기이하게도 장군은 마치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가 있는 방향을 응시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장군의 눈빛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어 논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지 말라는 손짓을 했고 그 단호한 거부는 그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기에 논개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장군은 다시 적들을 향해 돌아섰으나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대신 꼿꼿한 자세로 서서 성난 파도가 굽이치는 남강을 내려다보았다. 왜군들이 그를 생포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포위망을 좁혀오는 순간 장군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허공으로 뛰어들었으니 그의 몸은 마치 떨어지는 꽃잎처럼 처연하게 춤추며 검푸른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 논개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정신을 잃을 듯 휘청거리며 성벽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강물은 무심하게도 거대한 물보라만을 일으키며 장군의 모습을 삼켜버린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유유히 흐를 뿐이었다. 진주성은 함락되었다. 그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오자 논개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주저앉고 말았는데 주위에서는 승리에 도취한 왜군들의 만세 소리가 진동을 하며 그녀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톱 밑에는 잿가루와 흙이 끼어 있었고 손바닥은 찢겨 피가 배어 있었으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가슴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으나 그녀는 울음을 삼키고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는데 지금 여기서 잡혀 욕을 당하거나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지아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는 시체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기어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코 속으로 들어오는 비릿한 피냄새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우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성 안은 지옥 그 자체였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인들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애원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논개는 귀를 막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어느 허름한 민가에 숨어들어 숨을 골랐는데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거울이 있었다면 아마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남편을 따라 진주성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런 비극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나 이제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와도 같은 신세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차가운 살기로 변해갔는데 지아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저 외적들에 대한 증오심이 그녀의 핏줄을 타고 독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밤새도록 성안을 휩쓸고 다니는 왜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논개는 벽에 기대어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군이 강물로 뛰어들던 마지막 모습이 끊임없이 재생되었고 그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나으리 혼자 가시게 두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원한을 갚지 않고서는 결코 나으리 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피의 맹세를 되뇌며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는데 그 눈빛은 예전에 온화하고 자애롭던 여인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날이 밝아오면 저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고 그 자리에는 술과 여자가 빠지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기생 출신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자 비는 그치고 붉은 태양이 떠올랐으나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진주성의 참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비추는 잔인한 조명일 뿐이었다. 논개는 은신처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거리를 살폈는데 길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로 까마귀 떼가 날아들어 시신을 쪼아먹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그녀는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틈에 섞여 이동했는데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줄비굴비 엮이듯 끌려가고 있었고 개중에는 저항하다 그 자리에서 목이 베이는 이들도 있었다. 논개는 그 끔찍한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겼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두어 얼굴에 얼룩진 자국을 만들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수용소가 아니라 기생들이 머물던 교방 쪽이었는데 그곳에는 아직 피신하지 못한 동료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교방에 도착하니 이미 그곳도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악기들은 부서져 나뒹굴고 화려했던 비단 옷들은 흙발에 짓밟혀 있었다. 다행히 몇몇 기생들이 구석에 숨어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한 논개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다. 언니, 살아계셨군요. 한 어린 기생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안겨왔지만 논개는 그녀를 다독여줄 여유조차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외장들이 승전 연회를 열 것이라는 소문이 도느냐. 그녀의 물음에 어린 기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고 외놈들이 관기들을 잡아들이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들은 논개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짓는 해탈의 미소와도 같아 보는 이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논개는 깨진 거울 조각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며칠간의 고생으로 뱃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붉은색 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상복을 입어야 할 미망인이 입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이었다.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망쳐야죠. 동료 기생들이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논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흙투성이가 된 옷을 벗어던지고 붉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얀 살결 위로 붉은 옷감이 스치자 마치 피가 흐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쳐 다시 곱게 빗어 넘겼다. 나으리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내가 저 더러운 적장들을 위해 춤을 추러 갑니다. 그러나 그 춤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전에 바치는 진홍곡이 될 것입니다. 옷을 다 갈아입은 논개는 화장대 앞에 앉아 말라붙은 연지를 손가락에 찍어 입술에 발랐다. 핏빛보다 붉은 입술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대비되어 기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머리에 비녀를 꽂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녀의 변신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과도 같았으며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 적장의 목숨을 끊어놓는 것뿐이었다. 밖에서는 왜군들이 교방을 수색하기 위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험상님은 얼굴에 외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논개를 보자마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으나 논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고한 자태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발로 갈 테니 더러운 손 치우거라. 그녀의 서슬퍼런 일갈에 기세등등하던 외병들조차 순간 기가 죽어 주춤거렸으니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여인만이 뿜어낼 수 있는 위압감이었다. 끌려가는 논개의 뒤로 진주성의 폐허가 펼쳐져 있었고 타다 남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그녀는 남강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는데 강물은 여전히 말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 물소리가 장군의 부름처럼 들려왔다. 기다리세요.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이며 가마에 오르는 대신 당당하게 걸어서 적진의 한복판으로 향했다. 그녀의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마치 붉은 나비가 죽음의 무도를 추는 듯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그녀가 미쳐서 외놈들에게 아양을 떨러간다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혹은 비통함에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논개는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걸었으니 그녀의 걸음걸음마다 서린 한이 땅을 울리는 듯했다. 진주성 함락의 비극은 이제 끝이 아니라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논개는 그 바람 속에 섞인 지아비의 채취를 느끼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붉은 비는 그쳤으나 그녀의 눈에서 흐를 피눈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승자의 웃음소리는 패자에게 있어 가장 잔인한 형벌과도 같았으니 진주성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왜군들의 승전가는 살아남은 조선 백성들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대고 있었다. 성벽을 점령한 게아무라 루쿠스케는 붉은 술이 가득 담긴 잔을 높이 쳐들고 휘하 장수들과 함께 거드름을 피우며 웃어 제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오만한지 남강의 물결조차 분노하여 일렁이는 듯했다. 성안은 온통 피비린내와 술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거리마다 널브러진 시신들은 거적대기에 대충 덮여 있거나 그마저도 없이 방치되어 까마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있었다. 왜군들은 조선의 여인들을 끌고 다니며 희롱하고 민가의 솥단지와 곡식을 약탈하여 길바닥에 버려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광경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양 우리를 습격하여 배를 채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들었다. 논개는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을 가로질러가며 옷소매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오는 고통만이 그녀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남편 최경의 장군의 마지막 당부가 환청처럼 맴돌았으나 이제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도망치라 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라 속삭이는 복수의 주문으로 변해 있었다. 교방의 구석진 방으로 돌아온 논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 앉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은 산 사람이라기보다 원기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먼지 뒤집어 쓴 얼굴, 그리고 며칠 밤을 지새워 쿨하게 들어간 눈은 그녀가 겪은 지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남편이 선물해 주었던 옷가락지를 꺼내어 입술에 갖다 대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는데 차가운 옥의 감촉이 뜨거운 눈물과 만나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으리, 저를 용서치 마소서. 지아비가 죽었는데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 대신 원수의 품에 안기기 위해 기생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인연의 팔자를 부디 저주하소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그럴수록 복수에 대한 결의는 더욱 단단해져 마치 무쇠처럼 굳어갔다. 그녀는 결심이 선 듯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꺼내 들었는데 화려한 색감이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아 오히려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논개는 대야의 물을 받아 얼굴을 씻어내기 시작했는데 맑은 물이 닿을 때마다 검은 산물이 씻겨 내려가며 그녀의 본래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며 흐트러졌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그녀는 마치 제사를 준비하는 제주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몸을 닦아냈다. 그녀는 빗을 들어 엉킨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는데 빗질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엉겨붙어 있던 두려움과 망설임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찬빗으로 곱게 빗어 넘긴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자 윤기가 흐르며 칠흑 같은 검은 빛을 띠었고 그녀는 무거운 가채를 올려 머리를 장식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전장의 난민이 아니라 고고하고 기품 있는 조선 최고의 기생으로 변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서늘한 살기를 품고 있어 마치 아름다운 꽃 속에 숨겨진 독사처럼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분통을 열어 하얀 분을 얼굴에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창백한 낯빛이 가려지고 인형처럼 매끄러운 피부가 만들어지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쓸가면 이 완성되어감을 느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이었다. 논개는 붉은 연지를 새끼손가락에 찍어 입술에 조심스럽게 발랐는데 거울 속의 입술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피를 머금은 듯하여 스스로도 섬뜩함을 느꼈다. 이 입술로 적장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그녀는 붉게 칠해진 입술을 앙다물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맹세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요염하고 치명적이어서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질투를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고리에 고름을 매만지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팽팽하게 당겨진 옷감 아래로 긴장된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밖에서는 이미 연애 준비로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고 왜군들이 관기들을 재촉하는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논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화려한 비단 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의 갑옷 소리처럼 비장하게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붉은 치마를 비추자 마치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환영을 만들어냈다. 교박 마당에는 이미 끌려온 기생들이 두려움에 떨며 모여 있었는데 그녀들은 하나같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거나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개중에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혀를 깨물고 자결하려는 이도 있었으나 외병들의 감시가 삼엄하여 그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때 논개가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자 소란스럽던 마당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는데 그녀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기품에 모두가 숨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동료 기생들은 논개의 화려한 차림새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성주인 남편이 죽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생 치장을 하고 나온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언니, 미치신 겁니까? 장군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찌? 평소 논개를 친언니처럼 따르던 월향이 울먹이며 다가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논개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비켜라. 내 갈 길을 막지 마라. 논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월향은 그 낯선 모습에 충격을 받아 뒷걸음질 쳤다. 논개의 기이한 행동은 곧바로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고 끌려가는 그녀의 뒤로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따가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전연복에 성주 마누라라는 년이 남편 피가 마르기도 전에 외놈들한테 꼬리치러 가는 꼴 좀 보소. 더러운 년 차라리 혀 깨물고 죽을 것이지 저게 무슨 추태람. 멸시와 조롱 섞인 욕설들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지만 논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오해와 비난조차 그녀에게는 복수를 위한 연료가 되었으니 세상 모두가 그녀를 욕할지라도 오직 단 한 사람, 죽은 남편만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욕하거라, 더 크게 욕하거라. 너희들의 그 분노가 나를 더욱 독하게 만들 것이니 내 기필코 저들의 대장론목을 베어 내 진심을 증명해 보이리라.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붉은 치맛자락은 바람에 날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흔들렸다. 촉성루로 향하는 길목마다 왜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논개를 보자마자 휘파람을 불며 음탕한 눈빛을 보냈다. 오, 조선에도 저런 절색이 있었단 말인가. 한 외장놈이 침을 흘리며 다가와 논개의 턱을 잡으려 했으나 논개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손을 탁 쳐냈다. 더러운 손 대지 마라. 내 발로 갈 것이니.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외장은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고 주위의 병사들은 킬킬거리며 그를 비웃었다. 논개는 그들을 짐승 보듯 경멸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는데 촉성루가 가까워질수록 쿵쿵거리는 북소리가 심장을 압박해왔다. 저 누각 위에는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의 손은 옷자락 속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듯 자꾸만 배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퍼런 칼날 하나가 벼려져 있었다. 촉성루 입구에 다다르자 외병들이 창을 교차하여 그녀의 길을 막았으나 논개는 당당하게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승전 연회를 빛내러 온 기생이다. 길을 비켜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외병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창을 거두었다. 누각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처럼 가파르고 어두웠으나 논개는 망설임 없이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남편과 함께 거닐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가슴을 찔렀으나 그녀는 애써 그 기억들을 억누르며 표정을 관리했다. 이제 곧 연회장에 들어서면 그녀는 슬픈 미망인이 아니라 남자를 홀리는 요부가 되어야 했기에 그녀는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더욱 슬프고 기괴하게 느껴졌다. 누각 위에 올라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름다운 촉성루는 술판과 춤판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상석에는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그가 바로 게야무라 로쿠스케였다. 그의 곁에는 이미 몇 명의 기생들이 잡혀와 시중을 들고 있었으나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탓에 흥을 도둑이는커녕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다. 게야무라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술잔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에잉! 조선 계집들은 하나같이 목석 같구나. 흥을 돋을 만한 년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바로 그 순간 논개가 붉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연회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끄럽던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게야무라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탐욕스러운 빛을 띠기 시작했고 논개는 그를 향해 교태 섞인 눈웃음을 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절을 올렸다. 장군님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드리러 왔사옵니다. 논개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왔으나 그 속에는 맹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게야무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한 눈빛에 게야무라는 묘한 정복욕을 느꼈다. 오우라, 내년은 다른 계집들과는 다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게야무라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고 논개는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천한 기생에게 이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저 장군님을 즐겁게 해드릴 꽃 한 송이라 생각하옵소서. 그녀의 대답은 게야무라의 마음에 쏙 들었고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의 옆자리를 탕탕 쳤다. 좋다. 아주 좋아.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르거라. 논개는 치맛자락을 사뿐히 걷어올리며 그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등 뒤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어 마치 그녀의 몸에서 붉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논개가 술병을 들어 잔을 채우는 동안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개야무라는 이미 그녀의 미모에 취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술 따르는 소리가 졸졸졸 흐르는 계곡 물소리처럼 청아하게 들렸지만 논개의 귓가에는 그것이 끓는 피가 흐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 하나, 둘, 셋.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더 깊은 밤, 더 은밀한 장소, 그리고 그가 완전히 방심한 순간이 필요했다. 논개는 술잔을 들어 게아무라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고 그는 넙죽 술을 받아 마시며 그녀의 손을 더듬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닿자 소름이 끼치고 구역질이 올라왔으나 논개는 까르르 웃으며 애교를 부렸다. 장군님도 참 급하시기도 하셔라. 밤은 길고 술은 아직 많이 남았사옵니다. 그녀의 유염한 콧소리에 개야무라는 넋이 나간 듯 해벌쭉 웃었고 논개는 그 틈을 타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로나 다른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 연회는 점점 무르익어갔고 논개는 기생들에게 눈짓을 보내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 구슬픈 가야금 소리와 젖대 소리가 울려 퍼지자 논개는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춤사위는 뇌세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처연한 구석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는데 붉은 치맛자락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마치 피 묻은 칼날이 춤추는 듯했다. 외장들은 그녀의 춤에 홀려 멍하니 바라보았고 개야무라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논개는 춤을 추며 서서히 난간 쪽으로 이동했는데 그 아래는 시퍼런 남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다. 그래, 저곳이다. 저 물속이야말로 우리의 신방이 될 곳이다. 그녀는 춤을 추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죽을 자리를 살피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떨어질 것인가. 이 모든 계획이 그녀의 춤사위 하나하나에 녹아들어 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논개의 눈빛은 더욱 짙어졌고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결행뿐이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사리분별을 잃은 적장과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하려는 여인. 이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달빛이 차오를수록 연회장의 광기는 더욱 짙어만 갔다. 촉성루의 붉은 기둥마다 걸린 등불들이 강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술에 취한 외장들의 고성방가와 기생들의 억지 웃음소리가 뒤섞여 밤하늘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논개는 춤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냈는데 그녀의 시선은 몽롱한 눈으로 자신을 탐하고 있는 적장 게야무라의 목덜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굵은 목에는 핏대가 서 있었고 승리감에 도취하여 방심한 기색이 역력했으니 지금이야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사냥꾼이 칼을 뽑아들어야 할 때였다. 그러나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단 한 번의 기회, 실패는 곧 개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녀는 더욱 완벽하고 치명적인 덫을 준비해야만 했다. 장군님, 춤을 너무 격렬하게 추었더니 잠시 현기증이 납니다. 잠시 매무새를 고치고 올 터이니 기다려 주시겠사옵니까? 논개가 가쁜 숨을 내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자 개야무라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으나 이내 호탕하게 손을 저었다. 허허, 조선의 꽃이 시들면 안 되지. 어서 다녀오거라. 내 술잔이 비기 전에 와야 할 것이다. 논개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연회장의 소란스러움을 뒤로 한 채 촉성루
한 구석의 어두운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고 강바람만이 차갑게 식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는데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끈을 풀자 그 안에서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10개의 가락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여인들이 치장으로 끼는 얇고 고운 가락지가 아니라 굵고 투박한 옷가락지들이었다. 논개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왼손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가락지를 끼워 넣기 시작했다. 마디마디가 꽉 조여오며 피가 안 통하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했다. 이것은 장신구가 아니다. 이것은 내 지아비와 나를 묶어줄 인연의 끈이자 저 원수놈을 지옥으로 끌고 갈 족쇄다. 10손가락 모두의 가락지를 끼우자 손가락을 굽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뻣뻣해졌으나 바로 그 점이 그녀가 노리는 바였다. 한 번 깍지를 끼면 절대로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은장도로 찌르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았고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거구의 장수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그녀는 자신의 몸 전체를 무기로 삼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논개는 가락지가 끼워진 두 손을 맞잡아 보았다. 깍지를 끼자 옷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서로 맞물려 마치 하나의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었다. 나으리, 보시옵소서. 이것이 당신과 제가 다시 만날 혼례의 예물이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남강을 향해 조용히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는 흐느낌이 아니라 서리빨 같은 맹세였다. 이제 그녀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이 10개의 가락지는 그녀가 이승과 작별하고 저승으로 가는 편도 티켓과도 같았다. 준비를 마친 논개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밝은 연회장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양손은 넓은 소매 속에 감추어져 있어 아무도 그 속에 숨겨진 흉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나자 게야무라의 눈빛이 다시금 번들거리기 시작했는데 방금 전보다 더욱 묘하고 위험한 기운을 풍기는 그녀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다. 오,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리 와서 술 한 잔 더 받거라. 게야무라가 비틀거리며 잔을 내밀었지만 논개는 그 잔을 받는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요염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장군님, 이 시끄러운 곳에서 술을 마시니 흥이 깨지는 듯합니다. 저 아래 강가의 달이 참으로 곱게 떴는데 우리 둘만이 오붓하게 풍류를 즐기는 것이 어떠하온지요? 그녀의 제안은 대담하고도 은밀했다.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유혹을 하는 그녀의 대담함에 게야무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크아하하, 당돌한 계집이로고 좋다. 아주 좋아. 내 너의 소원대로 해주마. 주변의 부하 장수들이 야유와 부러움 섞인 환호를 보냈지만 게야무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술기운에 몸이 휘청거렸으나 논개가 재빨리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적장의 단단한 근육이 손끝에 닿자 소름이 돋았으나 논개는 오히려 그 팔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더욱 밀착했다. 조심하시옵소서, 장군님. 밤길이 어둡습니다. 그녀의 향긋한 분냄새가 게야무라의 코끝을 자극했고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에 취해 마치 꿈을 꾸는 듯 몽롱한 표정을 지었다. 논개는 그를 이끌고 촉성로를 빠져나와 뒤편의 가파른 바위길로 향했다. 연회장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남강의 거센 물살 소리가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다. 강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촛불을 꺼뜨릴 듯 위협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그들이 향한 곳은 촉성로 아래 강물 위로 위태롭게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였다. 훗날 의암이라 불리게 될 그 바위는 깎아지른 절벽처럼 강물 한가운데로 돌출되어 있어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 위험함 때문에 풍광은 더욱 절경이었고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는 마치 닿을 수 없는 환상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과연 절경이로구나. 하지만 이 바위는 너무 좁고 위험하지 않느냐. 게아무라가 술이 깬 듯 잠시 주춤거렸으나 논개는 그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소매 끝으로 입을 가리며 짐짓 토라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장군님께서는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이 아니시옵니까? 고작 강바람이 무서워 소녀의 청을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그녀의 도발에 게아무라의 자존심이 발동했다. 무슨 소리? 내 어찌 두려움 따위를 알겠느냐. 앞장서거라. 그는 허세를 부리며 성큼성큼 바위 위로 올라섰다. 바위 위는 두 사람이 서 있기에도 비좁을 만큼 협소했고 발밑에서는 검푸른 강물이 입을 벌리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논개는 바위 끝자락 벼랑 바로 앞에 멈춰서서 뒤따라온 게아무라를 마주 보았다. 달빛을 등지고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강물에서 솟아오른 물의 정령처럼 신비롭고도 두려운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게아무라는 숨을 들이켜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제 우리 둘뿐이다. 이리 오너라. 그가 두 팔을 벌려 그녀를 안으려 하자 논개는 살짝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장군님. 조선의 법도에는 첫날 밤을 치르기 전 신랑이 신부에게 절을 올리는 예법이 있사옵니다. 그녀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그리고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게아무라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알겠어. 조선의 법도가 참으로 까다롭구나. 그가 엉거주춤하게 자세를 잡는 사이 논개는 소매 속에 감추었던 두 손을 천천히 꺼냈다. 10개의 가락지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득였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만은 차가운 가면을 쓴 듯 고요했다. 나으리, 보고 계십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그녀는 발밑의 바위 감촉을 확인했다. 물기에 젖어 미끄러웠지만 죽음을 각오한 그녀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였다. 게아무라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만족하느냐? 이리 와서 내 품에 안기거라.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팔을 뻗었고 논개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예, 장군님, 부디 저를 꽉 안아주소서. 절대 놓지 마시옵소서. 논개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뼈를 깎는 한과 서글픈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두 팔을 들어 게아무라의 허리 뒤로 돌렸다. 그리고 10손가락의 마디를 하나하나 맞물려 깍지를 끼기 시작했다. 딸깍딸깍 옷가락지가 서로 부딪히며 잠금장치처럼 단단하게 맞물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게아무라는 그녀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에 기뻐하며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몸을 맡겼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향기에 취해 눈을 감았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등 뒤에서 맞물린 그 10개의 손가락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족쇄가 되었음을. 강바람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논개는 눈을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보름달 속에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붉은 연지 위로 떨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녀는 깍지 낀 손에 온몸에 힘을 불어넣으며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입가에 슬프고도 아름다운 최후의 미소가 번졌다. 게아무라 로쿠스케의 등 뒤로 맞잡은 논개의 10손가락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옷가락지와 옷가락지가 서로 엉겨붙어 만들어낸 그 견고한 매듭은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운명의 사슬이 되어 두 사람을 하나로 또싸매고 있었다. 술에 흠뻑 취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게아무라는 그저 이 조선의 여인이 자신의 품에 안겨오는 그 부드러운 감촉과 향기에 취해 자신의 등 뒤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의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거친 숨결이 논개의 목덜미를 뜨겁게 달구었고 땀과 술 냄새가 섞인 역겨운 채취가 코를 찔렀지만 논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게야무라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검푸른 남강의 물결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물결은 마치 입을 벌린 거대한 뱀처럼 소용돌이치며 재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녀의 붉은 치맛자락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고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원기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와 그녀의 결심을 재촉했다. 나으리, 이제 갑니다. 부디 저승의 문턱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소서. 논개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발끝으로 바위의 이끼 낀 표면을 더듬어 지지할 곳을 찾았으나 미끄러운 바위는 그녀의 발을 거부하듯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녀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였다. 미끄러지면 떨어진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바였다. 논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즉 강물이 흐르는 낭떠러지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뒤로 기울어지자 그녀를 안고 있던 게야무라의 몸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리며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게야무라가 술기운에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웅얼거렸다. 발밑이 허전해지는 그 기묘한 부유감에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몸을 뒤로 빼려 했다. 하지만 늦었다. 너무나도 늦어버렸다. 논개는 이미 열 손가락에 있는 힘을 다해 깍지를 꽉 끼고 있었고 그녀의 팔은 마치 강철 밧줄처럼 게야무라의 허리를 조이고 있었다. 게야무라가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칠수록 논개는 더욱더 그를 끌어당기며 뒤로 몸을 던졌다. 이 인연, 무슨 짓이냐. 게야무라의 술이 확 깨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고 입에서는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황급히 팔을 풀어 그녀를 밀어내려 했으나 논개의 열 손가락에 낀 가락지들은 서로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고정되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력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여인의 한이 만들어낸 초인적인 힘이었다.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게야무라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논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나 논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붉은 입술은 마치 피를 머금은 듯 요염하게 찢어져 있었다. 늦었습니다, 장군.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옥 끝까지. 논개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보다 날카롭게 게야무라의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닥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의 몸이 바위 위에서 붕 떠오르는 그 짧은 찰나,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촉성루의 화려한 불빛들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밤하늘의 둥근 달이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었다. 게야무라의 절규가 허공에 흩어지고 논개는 눈을 감으며 자신의 몸을 감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느꼈다. 추락하는 몸은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가속도가 붙었고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남편과 함께 거닐던 진주성의 풍경, 따뜻했던 봄날의 햇살, 그리고 그가 들려주던 시조 한 자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사무치는 그리움과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다는 해방감만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며 적막하던 남강의 수면을 깨뜨렸다. 둔탁하고도 육중한 충격음이 협곡을 울렸고 차가운 강물이 두 사람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물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뼈를 깎는 듯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으나 논개는 물속에서도 게야무라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았다. 게야무라는 숨이 막혀 컥컥거리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는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논개의 얼굴을 핥히고 몸을 비틀었으나 무거운 갑옷을 입은 그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다. 반면 논개의 붉은 치마는 물속에서 꽃잎처럼 활짝 펼쳐져 그녀를 마치 물의 여신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물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게야무라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공포와 고통으로 뒤범벅된 그 얼굴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삼켰다. 강물은 그들의 입과 코로 밀려들어와 폐를 짓눌렀고 생명의 불꽃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한편 촉성로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쪽에서 들려온 거대한 물소리에 흥겨웠던 음악 소리는 뚝 끊겼고 술을 마시던 외장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냐? 방금 바위 쪽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았느냐? 한장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소리쳤고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난간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출렁이는 강물을 비추어 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거세게 흐르는 물살뿐이었다. 장군님, 게야무라 장군님, 병사들이 목청껏 주군의 이름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누각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때 바위 쪽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자, 장군님께서 그 조선 기생년과 함께 강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뭐라? 그게 무슨 소리냐? 당장 횃불을 더 가져오라. 배를 띄워라. 지휘관들이 고함을 지르며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병사들이 허둥지둥 강가로 내려가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졌으나 남강의 물살은 거칠고 빨라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교방의 기생들은 구석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거나 넋을 잃고 강물을 바라보았다. 월양은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언니, 기어이 가신 겁니까? 그녀의 울음소리는 왜군들의 고함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으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조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논개의 그 화려했던 치장이, 그 요염했던 웃음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음을. 그녀는 몸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은 것이었다. 물속 깊은 곳 게야무라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다. 폐 속에 물이 차오르며 고통은 흐릿해지고 의식은 가물가물해져 갔다.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태자매고 있는 이 여인의 눈을 보았다. 죽음의 순간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그 눈빛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을 짓밟으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서지는 순간의 전율이었다. 논개는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녀의 패부도 한계에 다다랐으나 고통보다는 포근함이 먼저 느껴졌다. 물결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수고했다. 이제 그만 쉬어라 하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굳게 깍지 낀 손가락에 마지막 힘을 주며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물 위로 배들이 오가며 횃불을 비추었지만 두 사람의 시신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왜군들은 밤새도록 강을 뒤졌으나 허사였다. 남강은 그날 밤 두 사람을 품에 안고 묵묵히 흐를 뿐 비밀을 토해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진주성 앞 남강 물결 위로 붉은 옷자락 조각 하나가 떠올랐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그것이 논개의 치마폭인지 아니면 핏물인지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 왜군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승리의 기쁨은 공포와 불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적장의 허무한 죽음은 그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코 힘으로만 정복할 수 없는 고심을 뼈저리게 각인시켰다. 진주성의 백성들은 강가로 나와 엎드려 통곡했다. 그들은
논개가 떨어졌다는 그 바위를 향해 절을 올리며 그녀의 넋을 위로했다. 아이고, 아기씨, 어찌 그리 모진 마음을 먹으셨소. 늙은 노인의 흐느낌이 강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논개는 비록 몸은 죽어 물고기의 밥이 되었을지언정 그녀의 이름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보여준 그 짧고도 강렬한 춤. 마지막 춤은 단순한 기생의 춤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향한 지독한 순애보가 응축된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강물은 여전히 푸르게 흐르고 있었다. 어젯밤의 비극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물결은 붉은 꽃이 졌던 그 자리 위를 덮고 또 덮으며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물결 아래 깊은 곳, 두 영혼이 엉켜 잠든 그곳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논개가 남긴 충절이라는 이름의 붉은 마음이었다. 이제 모든 소란은 잦아들고 남은 자들의 목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의암바위 위에 홀로 남겨진 논개의 집신 한 짝만이 주인을 잃고 쓸쓸히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강의 물결은 무심하기도 하여라. 어젯밤 천지를 뒤흔들던 그 비명과 통곡을 집어삼키고도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진주성의 폐허 위로 핏빛 붉은 태양이 다시 떠올랐으나 그 빛은 더 이상 사륙의 현장을 비추는 잔인한 조명이 아니라 상처 입은 대지를 어루만지는 위로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왜군들의 진영은 초상집과 다름없었으니 수장을 잃은 그들은 마치 머리 잘린 뱀처럼 우왕좌왕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천하무적이라 자부하던 그들의 기세는 한 여인의 가냘픈 두 팔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고 강물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알 수 없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수색 작업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나 논개와 게아무라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강물이 그들을 영원히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아니면 두 사람의 악연을 깊은 물속에서 정화하려는 듯 꽁꽁 숨겨두었기 때문이리라.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외란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봄이 찾아오고 불타버린 성벽 틈새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다. 살아남은 진주의 백성들은 하나둘씩 돌아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밭을 갈았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팍팍했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의암이라 불리게 된 그 바위에 서려 있는 논개의 혼이었다. 해질녘이 되면 아낙네들은 강가에 나와 촛불을 켜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그녀의 넋을 기렸고 늙은 노인들은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야, 저 바위를 보아라. 저기가 바로 의로운 여인이 외적의 장수를 끌어안고 뛰어내린 곳이란다. 그 붉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오랑캐의 노예가 되어 있었을 게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바위를 바라보았고 그렇게 논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핏줄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갔다. 어느 맑은 날, 한 늙은 기생이 지팡이를 짚고 의암 바위 앞에 섰다. 그녀는 바로 그날 밤 논개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월향이었다. 세월의 풍파에 곱던 얼굴은 주름지고 머리는 하얗게 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월향은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속에는 논개가 평소 아끼던 빗과 거울이 들어있었다. 언니, 이제사 찾아왔소. 내 사는 게 바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일이 늦었구려. 월향은 거친 손으로 바위의 차가운 표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잊어가도 나는 기억하오. 언니가 그 붉은 치마를 입고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갔는지, 그 눈빛이 얼마나 슬프고도 아름다웠는지, 부디 그곳에서는 대장님 만나 회포를 푸셨소.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바위 위로 톡 떨어져 강물에 섞여 들어갔다.